안녕하세요. 손갑헌입니다. 저는 은행원으로 30년을 근무하였고 퇴직 후 방송 및 강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돈보다 중요한 품격 있는 은퇴 설계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세 시대와 리스크. 먼저 100세 시대에 다가오는 리스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00세 시대 리스크는 무전장수입니다. 돈 없이 우리가 100세를 살면은 정말 힘든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겠죠. 두 번째, 유병장수입니다. 침대에 들어누워서 긴 세월을 100세까지 살고 있으면은 아주 고통스러운 날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업장수입니다. 하는 일 없이 은퇴 후 3, 40년을 그냥 지낸다는 것은 정말 힘든 노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0세 시대 마지막 리스크는 독거장수입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외롭게 정말 힘들게,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함께 해야 되는데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힘든 노후 생활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5060 세대들이 은퇴 후 다가오는 5대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인 자녀 리스크입니다. 성인 자녀가 독립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하니까 경제적인 부담이 되고 여러 가지 결혼 자금이나 주택 마련에 자금을 투여해서 힘든 노후를 보내는 리스크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금융 사기 리스크입니다. 보이스피싱, 스미싱을 당하기도 하고 또 돈을 잘못 운용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위험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중대 질병 리스크입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중대 질병, 암이나 심혈관 질환이나 뇌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신체적으로 힘든 노후, 경제적으로 힘든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리스크를 말합니다. 네 번째는 창업 실패 리스크입니다. 은퇴 후 뭐라고 해보려고 창업을 했다가 실패할 확률입니다. 흔히들 이야기하죠. 그 은퇴 후에 치킨집을 열면은 5년 이내에 90%를 망한다고. 그러나 실제 통계 자료를 보면은요, 창업을 한 후에 5년 생존율은 22% 정도 된다고 합니다. 창업 실패 리스크도 주의해야 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황혼 이혼입니다. 퇴직 후에 황혼을 하게 되면은 경제적으로 자산이 분할되고 부부 관계가 문제가 생겨서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리스크를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리스크를 해결할까? 첫 번째, 성인 자녀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요, 자녀를 위한 예산은 별도로 예산을 책정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거 자녀의 생활비는 스스로 마련하도록 하고, 또 동거 자녀가 같이 지낸다 하더라도 동거 자녀가 자기 생활은 자기 스스로 하고 부모한테 피해가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부부가 합의해서 그 금액을 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지침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창업 실패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창업을 하더라도 최소한도로 자본을 남겨야 합니다. 물론 그 은퇴 후에 재취업을 할 때는 재취업을 우선시하는 것이 좋고, 창업을 하더라도 고정자산이 투여되는 창업은 지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온라인 창업이나 공유경제 플랫폼으로 그 최소한도로 은퇴 생활비는 남겨놓고 창업을 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금융사기 리스크입니다. 금융사기 리스크는 금융사기 유형을 이해하고 과도한 수익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그러죠. 하여튼 그 여러 가지 리스크에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대 질병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기적인 건강관리가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관리 위해서는 첫 번째,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그리고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고, 그리고 리스크 해지하는 방법으로는요, 실손보험이나 정액보험을 가입해서 노후에 큰 돈이 투여되는 것을 미리 예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황혼이온 리스크는요, 부부관계가 변화됩니다. 퇴직을 하면은 부부관계가 변화되는 거니까 부부관계에 서로 경청과 배려, 잘 들어주면은 다툴 일이 별로 없겠죠. 그리고 부부가 각자 사회활동, 일자리나 여가 취미활동을 해서 공간 분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종일 부부가 같이 있으면 트러블이 생길 확률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각자 사회활동, 여가활동을 하면서 저녁에 만나서 함께 하면은 부부관계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00세 시대죠. 100세 시대는 과거와 지금은 아주 다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요, 퇴직을 하면 50대 초반에 퇴직한다 하면은 은퇴 후 남아있는 기간이 길지가 않았습니다. 길어야 1, 20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퇴직을 하더라도 그때는 고금리 시대였습니다. 예전에는 금리가 10%, 15%였죠. 그래서 퇴직금으로 남아있는 생활을 무탈하게 잘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과거에는 집집마다 자녀가 4명, 5명이 되었죠. 그래서 노후 걱정, 노후에 부모들을 잘 모셨죠. 지금은 마처 세대라고 하죠. 혹시 마처 세대라고 들어보셨나요? 부모를 모시는 마지막 세대, 그리고 자녀한테 부양받지 못하는 첨 세대라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퇴직을 하더라도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이 3, 40년이 됩니다.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금은요, 저금리 시대입니다. 금리가 2% 남짓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퇴직금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집집마다 자녀가 한두 명인데 자녀가 한두 명이 부모를 부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는 지금은 퇴직과 더불어 어느 누구나 이제는 제2의 경제활동을 준비해야 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일은요, 경제적인 수단도 되지만 우리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또 소속감도 부여해야 되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사회적 관계 형성도 됩니다. 또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일을 하면은 제 시간에 출퇴근하니까 규칙적인 생활하는데 집에서 쉬게 되면은 늦잠 자고 게을러질 수가 있는 거죠. 또 일을 하면은 성취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보람을 얻을 수 있고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은 학습 기회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뇌 발달에도 좋고 정신 건강에도 좋고요. 노후의 고독감 해소에도 도움되고 체면 유지도 도움이 됩니다. 퇴직 후에 3, 40년 또는 3, 40년 동안을 그냥 놀고 지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삶의 6대 영역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리비히의 채소량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리비히라는 사람이 비료학자인데요. 리비히가 보니까 식물이 성장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식물이 잘 자라려면은 물도 있어야 되고, 공기도 있어야 되고, 산소도 있어야 되고, 질소,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요소가 부족하다면은 식물은 제대로 자랄 수도 없고, 식물이 자라는 높이는 가장 부족한 영양소만큼만 식물이 자란다고 합니다. 여기 물통이 2개 있잖아요. 오른쪽 물통은 물이 가득 차 있죠. 근데 왼쪽의 물통에 보면은 물통의 키높이만큼만 물이 채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한 영역이 부족하면은 삶이 균형 있게 고루고루 발전하지 못한다는 그런 원칙입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로 6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일, 건강, 재정, 가족, 대인관계, 여가, 이 6가지가 고루고루 발전해야 균형 있는 삶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은퇴 후에 일자리라 하면은 일자리 이왕이면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일자리를 위해서 본인의 각자의 적성검사, 흥미검사 이렇게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요, 노사발전재단의 중장년센터라든지 고용24시라든지 기타 공공기관에서 본인의 적성과 흥미를 찾아보고 100세 시대의 일자리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이 있어야 되죠. 현금 흐름에서 자산을 연금화하고 현금이 계속 유입될 수 있는 구조로 만들 필요가 있고, 부족할 때는 일자리를 찾아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리고 가족 관계가 중요하죠. 가족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부부 관계. 그 부부 관계가 서로 경청하고 배려해야 되는, 그래야 이제 우리 삶이 또 고루고루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고, 대인 관계도 중요하죠. 대인 관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혼자서는 살 수 없잖아요. 대인 관계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 손해본다는 느낌으로 대인 관계를 하고, 또 내가 미리 베풀어주면은 반드시 돌아오는 것이 대인 관계의 비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건강도 중요하죠. 건강해야 일도 하고 대인 관계도 하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몸의 건강, 마음의 건강,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운동하고, 그리고 건강한 음식을 섭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가 생활도 중요하죠. 여가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에서 일만 하다가 생을 마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하고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하면서 여가 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재정과 일과 건강과 가족관계, 여가관계, 대인관계가 고루고루 발전해야 육각형이 잘 굴러가겠죠. 육각형이 수레바퀴다 생각하면 어느 하나가 삐뚤어지면은 육각형이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겠죠. 비록 내가 육각형이 작다고 하더라도, 내가 작은 집에 살더라도 가족 간에 오붓하게 오손다손 잘 살면은 행복하게 살 수가 있거든요. 또 육각형이 크면은 큼직큼직하게 잘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각형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삶의 균형이 깨어져서 푹 들어가니까 바퀴가 잘 굴러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노후 행복 조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 발전으로 GDP 기준으로 세계 10위권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아주 떨어지죠. 2020년 기준 OECD 국가 중에 최하위권이라 합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오고 압축 성장해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성장하였지만도 너무 경쟁하고 살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내면이 풍요하지 못해서 대체로 보면은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너무 치열하게 살고 경쟁적으로 살아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삶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랑의 가치, 봉사의 가치, 문화의 가치, 정서적 가치, 내면의 가치, 관계의 가치에서 행복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행복도가 높은 나라가 네팔과 부탄이라고 하죠. 비록 가난하게 살지만은 이웃과 서로 돕고 살고, 또 인간적인 친밀도가 높으니까 행복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북유럽의 덴마크나 핀란드 등 이런 나라들이 대체로 행복도가 높다고 합니다. 서로 인간적으로 경쟁하지 않고 서로 돕는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아마도 행복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흔히들 잘 알지만 덴마크의 교육과 행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덴마크는 사실은 무상교육을 하고 대학 진학률이 한 4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보다가 훨씬 낮죠. 그렇지만은 학력 간에 그리고 급여 차이가 크지 않고 능력 위주의 사회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대학 진학률이 높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업 간에 급여가 크지 않으니까 굳이 대학을 가지 않아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학교 교육부터 경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고 인성교육을 가르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나라를 보고 우리도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이제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물질주의에서 좀 더 정신적으로 내면의 가치가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이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후 생활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건강입니다. 건강해야 걸을 수 있고, 건강해야 여행도 갈 수 있고, 건강이 문제가 생기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못하겠습니까? 의미가 없겠죠. 건강해서 침대에 들어누워 있으면은 인간관계 금방 떨어집니다. 6개월도 안 가서 모든 관계 끊어질 겁니다. 그리고
노후 생활에서 중요한 건 잠을 잘 자고 영양 상태가 좋아야죠. 우리 인간은 움직이는 동물이다 그랬죠. 움직여야 되죠. 움직일 때, 그때 몸과 정신이 적당하게 피곤할 때 잠도 잘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활동을 해야 되는 거고, 영양 상태가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노후로 갈수록 영양이 중요하죠. 그래서 건강한 음식을 먹고 또 단백질을 섭취하고 비타민을 섭취하고 이렇게 노력할 때 우리가 저녁에 잠도 잘 자고 영양 상태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계도 빼놓을 수 없죠. 관계. 이 관계는 인간관계죠. 그래서 가족관계, 친구관계, 그리고 이웃관계 좋아야죠.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웃과 관계를 잘하는 방법은요, 미리 베풀어 주면 됩니다. 우리가 노후에는요, 이사를 많이 가기보다는 살던 동네에서 오래 살면 좋다고 하거든요. 동네에서 막걸리 한 잔, 커피 한 잔 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놓으면 좋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먼저 이웃에게 사과 한 조각, 음식 한 조각 나눠 먹으면은 반드시 또 돌아오는 것이 인간관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후로 갈수록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있어야 되겠죠. 현금이 있어야 우리가 활동을 하고 사람들을 하고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가 취미 일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기나긴 노후에 우리가 앞으로는 한 일 없이 그냥 보낼 수는 없습니다. 여가 취미를 활동하고 보람을 통해서 인간관계도 맺고 성취감도 느끼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후에 우리 자산 관리는 그 우물형 자산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곡간형 자산은 곡간에 자산을 모아놓고 꽃감 빼듯이 꺼내 먹으면은 불안하겠죠. 근데 우물형 자산 관리를 하고 있으면은 우물같이, 샘물같이 계속 자금이 흘러 들어오는 구조로 만들면은 노후 생활이, 그 행복한 노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금 관리는 안정성도 중요하고 수익성도 중요합니다. 너무 안전하게만 추구하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넣어놨다 그러면은 물가 상승률보다 낮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디프레이션 되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떨어지니까 적정한 수익성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 활동을 해야 되는데, 투자 활동은요, 우량 자산에 분산 투자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자금 관리는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는요, 나이가 들수록 현금 자산 확보가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부동산 자산의 70%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80대 이상은요, 80% 이상이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고 합니다.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으면요, 종부세 내야 되죠. 재산세 내야 되죠. 관리비 내야 되죠. 근데 현금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이자를 받고 배당을 받고 현금 수입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자산을 현금화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금융자산으로 이렇게 현금이 유입이 될 수 있는 구조로 이자나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에는요, 일거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거리를 통해서 현금 유입을 만드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건강을 찾고, 이를 통해서 관계를 얻고, 이를 통해서 경제적인 수입을 얻고, 이를 통해서 보람을 얻기 때문에 노후 생활에선 일거리가 꼭 만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층연금입니다. 사층연금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까지 자산을 연금화하는 것도 노후 생활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후에 중요한 것은 100세 시대는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살이 더 젊을 때 연금을 가입하고 노후를 위해서 대비를 하고 복리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자산관리 옳지는 기본적으로 자산관리는 분산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은퇴 자산은 분산 투자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분산 투자를 할 때 기본적으로는 한국보다는 글로벌하게, 글로벌 기준으로 가장 우량한 자산으로 분산 타지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주식과 채권, 니츠 등 현금 자산이 유입될 수 있도록 투자를 하면 좋고, 그리고 이제 질병사고는 보험으로 커버해서 내가 갑자기 큰 돈이 들 때 보험으로, 정액보험이나 실손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후에는요,
적립에서 인출의 시기입니다. 자금을 인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후 자금을 얼마만큼 인출하는 게 좋을까 할 때 대체로 보면 한 4% 정도 인출하면은 안전하게 인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4% 인출하고 4% 수익률을 낸다고 했을 때 노후 자금은 어떻게 보면은 4%로 하면 그대로 있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안전한 인출하고 7% 정도 인출하면은 나중에 노후 자금이 부족해질 염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수익률을 더 내서 7% 이상 수익을 내면은 괜찮겠죠. 그래서 이제 인출도 관리를 잘 해야 되겠지만 마지막으로 die with zero. 요즘 이게 유행이죠. 다 쓰고 죽자. 내가 노후 자금을 아끼고 살다가요. 아끼고 살다가 나중에 노후가 들어서 갑자기 치매가 오든지 질병이 와서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갑자기 요양원에 들어갔는데 이 돈을 다 남겨놓아서 다 쓰지 못하고 노후가 되어서 후회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노후 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출 계획을 세워서 자산 관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돈 버는 목적은 뭘까요?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죠. 우리 히랍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의미는 뭐냐? 왜 살아가느냐?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인간은 행복을 추구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나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돈이 많다고 행복할까요? 부자가 행복할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집안에서 찢고 먹고 다투고 분쟁하고 살면은 거기가 지옥이겠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죠. 이 스털린의 역산이라고 유명한 이론이 있죠. 돈이라는 것은 일정 수준까지는 우리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만은 그 이상, 임계치가 오면은 더 이상 돈이 행복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이잖아요. 매슬로우 욕구 5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가치는 기본적으로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인 욕구, 마지막에는 자아실현 욕구, 명예 욕구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돈도 잘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무리하게 투자하면은요, 스트레스는 쌓이고 돈은 돈대로 못 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돈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욕심을 부리는 것보다가 돈을 잘 쓰는 법을 익히고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체로요, 명품 가방을 사고 좋은 구두를 사는 것보다가 경험이나 시간을 구매할 때 우리가 행복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관을 가든지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미술관을든지 경험에 쓰고 나의 시간을 아껴주는 곳에 쓰을 때 그때 행복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이 마음대로 돈을 쓰는 것보다가 돈을 조금씩 모아서 하고 싶은 일을 할 때가 그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은 나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보다가 타인을 위해서 사용할 때가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중요한 실험이 있죠. 아이들한테 10만 원을 주고 하나이한테는 이 10만 원을 너 마음대로 까먹으라고 하나이한테는 이 돈을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사용하라 했을 때 남을 위해서 사용한 아이가 훨씬 더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부를 하고 봉사활동할 때 그때 존경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자존감이 올라가고 존경을 받고 그러면서 삶의 의미를 느끼고 존재의 의미를 느끼면서 행복도가 느낀다고 합니다. 흔히 유대인들은 이야기하죠. 우리는 나라는 예전부터 절약하고 근검절약을 가르쳤다면 유대인들은 부자가 되라고 합니다. 부자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고 존경받아도 살아라고 한답니다. 가난은 제약이라고 가르친답니다. 우리도 아이들한테 돈을 잘 벌어서 좋은 일을 하고 존경받게 살아라고 가르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 시니어들은 돈에 대한 태도가 인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사실 돈이라는 것은요, 좋은 것에 돈을 쓰면은 좋은 일이 생기고 또 나쁜 것에 돈을 쓰면은 나쁜 일이 또 생기는 것입니다.
돈도 어떻게 보면은 인격체잖아요. 인격이 좋은 사람한테 돈이 모이듯이 마찬가지잖아요. 돈을 잘 사용할 때 돈도 모이고 돈으로 인해서 존경받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돈에 대한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가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식과 경험, 공부가 없이는 돈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공부해야 되고 주식과 금리, 환율, 시장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한테도 돈 관리하는 방법, 투자 노하우, 여러 가지 지식과 경험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들은요, 그리고 이제 돈 관리도 중요하지만 또 마지막으로 나중에 자녀들이 사후에 상속이나 증여로 트러블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이 자녀들한테 상속 증여 분쟁을 차단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플랜을 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품격 있게 또 노후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장년의 나이는요, 인생으로 치면은 가을이죠. 가을은 저마다의 빛깔과 향기가 있고 알록달록하죠. 그래서 살아온 경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중장년은 품격 있게 살 때 또 그때 멋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배려입니다. 컨시더레이션이죠. 우리는 경험한 것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이 아는 것도 많고 지식과 지혜가 많잖아요. 배려해야 됩니다. 조금 배려할 때, 주변을 살펴볼 때 그때 우리가 삶의 진정한 또 의미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 황하강과 양쯔강이 있잖아요. 황하와 양쯔강은 작은 물줄기를 다 받아들여서 큰 강을 이뤘다고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태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산들을 다 이렇게 포용해서 이렇게 큰 산이 이루어진 거죠. 마찬가지로 가슴이 넓은 사람 앞에 사람이 모이죠. 나무 그늘이 넓을 때 그때 새들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년은 조금 더 우리가 배려하면서 살면서 그러면은 주변에 사람이 모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후반기로 갈수록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달려왔습니다. 고속도로 100km로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고속도로를 가더라도 고속도로를 갈 것이 아니라 국도로 가면서 50km, 60km 달리면서 들판의 아름다운 장면도 보고 농부들의 일하는 모습도 보고 자연도 볼 수 있어야 될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등산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오르기만 했죠. 내려올 때는 먼 산도 보고 아름다운 경치도 보고 들풀도 보고 조금 더 여유 있게 최소한도로 커피 한 잔 마실 여유는 있습니다. 여유를 가질 때 우리가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해야 되죠. 고개를 빳빳해주고 내가 여러 가지 경험한 거 지혜가 많다고 해서 아는 것이 많다고 잘난 체 하면은 외로워집니다. 라떼는 하면은 그때는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곡식도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주변의 사람들한테 조금 더 겸손해질 때 주변의 사람도 모이고 그 멋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매력입니다. 매력이라는 것은 비싼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비싸지 않은 옷이지만도 TPO라 하죠. 타임과 플레이스, 장소에 맞는 옷을 입고 또 품격 있고 에티켓이 있으면은 매력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중년들은 배려하고 여유 있고 또 겸손하고 매력 있는 삶을 살 때 또 멋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인류는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천 년 동안 살아오면서 대체로 우리 뇌가 부정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예전부터 숲속에 야수가 있었습니다. 야수가 있어서 부스럭 소리가 났어. 그때 야수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도망친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또 산에 들판에 멋있는 과일이 있었어. 예쁜 먹음직한 과일이 있었어. 이것을 따먹은 사람은요, 죽을 확률이 많았습니다.
이거 독이 있다고 생각하고 도망간 사람은 살아날 확률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뇌는 대체적으로 부정 평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죠. 작은 손실을 오래 기억합니다. 내가 투자를 하더라도 작은 손실은 오래 기억하고 수익이 났던 건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 살아가면서 행복했던 기억, 좋은 기억들은 대체로 잘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의외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감사했던 순간, 좋았던 기억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명상하고 생각하면은 행복도가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일기를 쓰면은 우리 행복도를 높이는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이제 뭐 좋았던 일에 대해서 감사를 쓰면 되죠. 생각해 보면은 감사한 일이 정말 많잖아요.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햇빛 모든 것이 감사하죠. 그러나 부정적인 것도 생각하기 나름이면은 감사한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빠졌는데 크게 다치지 않았어도 감사하고, 교통사고 났는데도 내가 크게 다치지 않아도 감사한 일이고요. 비 오는 날에 찢어진 우산이 있어도 감사하고, 우리 아이가 시험에 떨어졌는데 다시 용기를 내서 공부를 해도 감사합니다. 생각하면은 감사한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일기를 쓰면은 대체로 행복도가 올라가고 사람의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또 글쓰기를 하면은요, 글쓰기는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또 생각하는 인간으로 전환되면은 쉽게 풀리지 않은 문제도 쉽게 잘 풀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쓰기와 감사일기를 하면은 대체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체로 보면은 마라톤을 하면은요, 운동을 할 때는 엔돌핀이나 옥시토신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만족도를 해서 이게 사람들이 계속해서 마라톤을 하고 운동하잖아요. 저도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데 이 습관이 되니까 운동하면 운동하는 자체가 행복도가 올라가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헬퍼스 하이라 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도울 때 행복도가 올라가고 엔돌핀이 올라가고 옥시토신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푸는 삶이 사실은 본인이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사실은 나의 금전과 나의 시간을 투여했지만은 결국은 내가 베풀었지만은 결국은 내가 더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봉사나 희생, 기부가 결국은 나의 삶의 의미를 높여주고 존재의 의미를 높여줘서 내 행복도를 높이기 때문에 우리 노후 생활에서는 봉사나 희생, 기부, 봉사하는 것은 내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거니까 우리 시니어들이 한 번 더 도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은 어떨까요? 흔히들 뭐 오스트리아의 경치가 좋고 스위스의 경치가 좋고 아름다운 곳이라 하죠. 사실은 가장 살기 좋은 것은 좋은 이웃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함께 살기 위해서 내가 서로 도우면서 봉사하면서 베풀 때 그때 진정한 삶의 의미가 있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에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소유의 삶과 존재의 삶, 우리 독일의 철학자 에리 프롬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크게 보면은 소유의 삶과 존재의 삶이 있습니다. 소유의 삶은 명사형 삶입니다.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지위를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존재의 삶은요, 경험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공감하는 삶입니다. 존재의 삶이 바로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꽃이 있다면은 예쁜 꽃을 꺾어서 내 것을 만들면은 이건 소유의 삶입니다. 근데 존재의 삶은 있는 꽃 그대로 꽃밭에 들판의 꽃을 즐기는 것입니다. 결혼식장에 가서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체면치로 결혼식 가면은 이거 소유의 삶입니다. 진정으로 결혼식 가서 축하해 주면은 존재의 삶입니다. 상가집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인사치레체 가면은 소유의 삶입니다. 존재의 삶은 진짜로 가서 슬퍼해 주고 애도해 주는 것이 존재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하더라도 구속하고 속박하고 내 것을 만들려고 소유하려는 삶은 소유의 삶인데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존재의 삶은 아끼고 사랑하는 삶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대체로 소유의 삶보다가 존재의 삶, 일을 하더라도 존재의 삶은 내가 권력이나 지위나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을 알아가고 일하는 보람을 느끼고 그때 행복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는 거죠. 우리가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 사는 장수촌 지역의 하나인 이키카이, 흔히 장수촌 지역을 블루존이라고 하죠. 일본의 오키나와 지역이 대표적인 장수촌 중에 하나인데요. 이분들이 장수촌의 비교를 보니까 첫째는 온화한 기후, 그리고 풍부한 해산물, 마지막 하나가 이키카이입니다. 이키카이는 우리말로 하면은 삶의 의미, 존재의 의미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건데요. 여기 사람들은요, 정말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에 의미를 두고 정말 그 일에 보람을 느끼고 행복하게 일한다는 겁니다. 내가 텃밭을 가꾸어서 여기에 수확물을 가지고 이웃과 나누어 먹는 거. 내가 그 뜨개질을 해서 손녀를 위해서 뜨개질을 하는데 여기에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게 이키카이입니다. 그리고 이웃과 봉사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에 삶의 의미를 두고 거기서 행복감을 갖추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소확행이죠. 소소한 일에 행복하게 느낀다는 겁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에는 뭐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성공해서 여러 가지 보람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은 자존감도 떨어지고 허탈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작은 일에서 보람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고 여기 삶의 의미를 주는 이키가이로 살아가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장수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후 생활은 웰빙하고 웰에이징하고 웰다잉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랬죠. 우리가 행복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 삶은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내가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쇼펜하우도 유명한 이야기를 했죠. 부는 바닷물과 같다. 아무리 많은 부를 추구해도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기심과 탐욕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심신의 조화로운 건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웰빙 한다는 것은요, 삶의 질을 높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현재를 잘 살아가는 것이 웰빙 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해피니스는요, 제가 잘 쓰는 공식인데, 해피니스, 행복의 영어 공식은 want분의 have입니다. 원하는 것을 낮추면은 행복이 되잖아요. 내가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면은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웰빙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웰에이징 해야 되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고 슬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그 나이에 그 멋이 있는 거거든요. 50대는 50대의 멋이 있고 60대는 60대의 멋이 있고 70대는 70대의 멋이 있는 겁니다. 현재를 잘 살아가는 겁니다. Now, here, today. 잘 살아가면 웰에이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좋은 항아리가 있거든 오늘 사용하여라. 내일은 깨어질지 모른다.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죠. 멋있는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꽃이 있거든 오늘 갖다 주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내일 떠날지를 모르고 그 꽃은 시들어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베트남의 유명한 2002년도에 그 입적한 탕릭한 스미님 있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있어야 할 것은 지금 여기 오늘입니다. 내 몸은 여기 있는데 과거를 후회하고 슬퍼합니다. 그리고 내가 몸은 여기 있는데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오늘에 잘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 웰에이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웰다잉입니다.
우리 인생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소풍 같은 인생이죠. 왔다가 가는 인생. 어찌 보면 아름다운 소풍을 왔다가 간다고 생각하면요, 인생이 또 멋있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 삶은 유한합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든지 다 죽는다는 사실, 메멘토 모리라 하죠. 예. 그것을 생각하면은 우리 삶이 훨씬 더 풍요롭게 살아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엄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에는 존엄사가 법제화되지 않았지만은 스위스 같은 경우는 법제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존엄사가 법제화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후에 대비해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해서, 내가 나중에 노후에 침대에서 의식이 없는데 그렇게 오래 살아가면은 나의 가족과 그리고 본인이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거니까 연명 치료를 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고 소풍 같은 인생을 끝낼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행복하게 그리고 품격 있는 삶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